혹시 영하 25도 혹한 속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국 무기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폴란드 여군 장교가 어떻게 한국 남자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 사랑이 수십억 달러 방산 계약을 좌우하는 결정적 순간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처음 만난 순간 서로를 경계하고 의심했던 두 사람. 차가운 무기 평가 현장에서 어떻게 뜨거운 사랑이 피어났을까요? 그런데 이들의 사랑 앞에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계약 취소 위기가 닥쳤고 정치적 압력과 동료들의 반대에 부딪혔거든요. 과연 폴란드 여군 장교는 사랑하는 사람과 조국의 이익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기적 같은 역전을 만들어냈을까요? 언어도 문화도 완전히 다른 두 가족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과정까지.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안나 코발스카입니다. 폴란드 육군 중령으로 10년째 국방부 무기체계 평가팀에서 일하고 있어요. 군사학교를 졸업하고 각종 전투 훈련과 해외 파견을 거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바르샤바 국방부 회의실에 앉아있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다음 장거리 타격 시스템 도입건은 한국 K방산과의 최종 협의가 남아있습니다. 동료 장교들의 표정도 그리 밝지 않았죠. 한국제라.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인으로서 실전 경험도 쌓았고 각종 무기 시스템을 직접 다뤄봤거든요. 그래서 더욱 까다로운 기준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이전에 아시아 국가들의 무기를 평가한 경험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품질 문제나 애프터 서비스 문제가 계속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형식적인 평가나 하고 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객관적 평가가 제 임무니까 편견 없이 봐야겠죠. 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지만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K9 자주포가 터키와 에스토니아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기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서지 않았어요. 현장에서 보고 직접 판단하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이었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남성이 먼저 다가왔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는데 군인 출신 같은 반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안나 코발스카 중령님이시죠? 저는 K방산 해외사업부 수석 엔지니어 김도진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어 발음이 또렷했어요. 무엇보다 진심이 담긴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무기업체 직원들은 계약만 따내려고 하는데 김도진 씨는 달랐어요. 군 복무는 언제 하셨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육군 포병으로 복무했습니다. 전역 후 방산업계에 들어왔어요 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역시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숙소까지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차 안에서 김도진 씨가 준비해온 한국 전통차를 건네받았을 때 놀랐습니다.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대추차였어요. 한국의 겨울 날씨가 춥다고 해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예요. 이런 세심함을 보인 해외 업체 담당자는 처음이었죠. 차 맛도 달콤하고 고소해서 정말 맛있었어요. 혹시 시차 적응이 힘드시면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부터 일정을 시작하시죠. 강요하지 않는 배려심도 좋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도 짐을 직접 들여다주며 내일 아침 8시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라고 인사하고 가셨어요. 첫인상이 정말 좋았습니다. 강원도 시험장. 영하 25도의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다른 유럽 평가관들은 모두들 두터운 패딩을 입고도 떨고 있었어요. 이 장비는 북극 환경까지 고려해서 설계했습니다. 김도진 팀장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전자장비부터 유압 시스템까지 영하 40도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각종 무기를 다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테스트가 시작되자 입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유럽 업체들의 장비는 연이어 결빙 문제로 작동이 중단됐는데 한국 시스템은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었어요. 특히 독일제 시스템도 영하 20도에서 멈춰버렸거든요. 어떻게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죠?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3년간 알래스카와 캐나다 북부에서 직접 테스트했거든요. 실제 전장 환경을 완벽히 재현한 결과입니다. 김도진 씨의 설명을 들으니 그 고생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갔어요. 더 놀라운 건 정확도였습니다. 2k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걸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오차 범위가 1m 이내였거든요. 유럽 최고 업체들도 이 정도 성능은 내지 못했어요. 이건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그 순간 한국 기술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건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이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 장비 세부 조작법 교육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사격 통제 시스템을 직접 조작해봐야 했어요. 군인이라서 다른 평가관들보다 빨리 익혔지만 여전히 수십 개의 버튼과 레버가 복잡했습니다. 이쪽이 사격각도 조절 레버입니다. 손을 이 방향으로. 김도진 팀장이 조작법을 알려주려고 제 뒤에 섰습니다. 그때 실수로 그분의 손이 제 손등을 스쳤어요.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업무 중인데 왜 이런 기분이 들까 싶었죠.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김도진 씨도 당황한 듯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빨개진 걸 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봅니다. 괜찮습니다. 대답했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군인으로 살면서 이런 설렘을 느낀 적이 없었거든요. 나이가 35인데도 마치 20살 처녀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버튼을 누르면 김도진 씨가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데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그분의 목소리에만 신경이 쓰였거든요. 하루 종일 훈련하면서 김도진 씨의 전문성에 계속 감탄했어요. 어떤 질문을 해도 막힘없이 대답하고 복잡한 기술적 내용도 쉽게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김도진 팀장의 따뜻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이런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출장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김도진 팀장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혹시 한국 가정식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제가 직접 준비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의외였어요. 업무 관계자가 직접 요리를 해준다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더구나 저는 군인이라서 보통 남성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편인데 김도진 씨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번거로우실 텐데. 전혀 번거롭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요리하면서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숙소의 작은 주방에서 김도진 씨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야채를 다듬고 고기를 양념하는 손길이 정말 익숙해 보였습니다. 마치 전문 요리사처럼 능숙했어요. 어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남자도 요리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군대에서도 취사병 경험이 있거든요. 김도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불고기를 굽는 냄새가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김치찌개 끓는 소리도 듣기 좋았습니다.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요리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불고기와 김치찌개 그리고 잡채를 준비했습니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김치찌개의 칼칼하면서도 깊은 맛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불고기도 달콤하고 부드러워서 계속 젓가락이 갔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요리를 잘하시는 줄 몰랐어요. 정말 감동이에요. 다행이네요. 사실 며칠 전부터 메뉴를 고민하고 연습했거든요. 폴란드 분이 드시기에 어떤 음식이 좋을지 인터넷으로도 찾아봤어요. 김도진 씨가 수줍게 웃었어요. 그때 김도진 씨가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손수 깎은 나무 비녀가 들어있었어요. 정말 정교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겁니다. 폴란드에서 오신 귀한 분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한국의 전통 공예품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마음씨를 가진 사람을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무엇보다 만나지도 않은 어머니가 신경 써주신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출장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업무는 모두 끝났고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폴란드로 돌아가야 했어요.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시간 되시면 한강 산책 어떠세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김도진 팀장의 제안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강물 위로 떨어지는 노을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오렌지빛 하늘이 물에 반사되어 마치 그림 같았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으며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어요. 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안나 씨. 김도진 씨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번 프로젝트보다 더 소중한 걸 알게 됐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특히 한 사람에 대해서요. 김도진 씨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안나 씨가 없으면 이제 하루가 허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노을이 지는 한강에서 우리는 첫 입맞춤을 나눴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폴란드로 돌아온 후 매일 김도진 씨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시차 때문에 힘들었지만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한국어와 폴란드어도 가르쳐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K방산 계약이 정치적인 이유로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는 거였어요. 다른 유럽 업체들의 강력한 로비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기술적으로 명백히 한국 시스템이 우수한데 이런 정치적 이유로 취소된다니 납득할 수 없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동료 장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애초에 아시아 제품은 무리였어. 역시 검증된 유럽 업체가 안전하지. 안나가 너무 한국 편을 든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으니 화가 났어요. 안나 씨, 계약이 취소되면 저희가 만날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김도진 씨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고민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정의롭지 못한 일을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상황은 점점 악화됐습니다. 상부에서는 정치적 고려사항을 반영해야 한다며 압력을 넣어왔고 동료들은 노골적으로 비아냥거렸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정말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압력이 있어도 사실만을 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기술적 우수성, 가격 경쟁력, 그리고 신뢰성 모든 면에서 한국 시스템이 최고입니다. 25페이지가 넘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데이터와 그래프, 비교 분석표까지 모든 걸 포함했어요. 상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이 계약을 취소하면 폴란드가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검증된 최고의 시스템을 놓치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았어요. 정치적 압력이 너무 강했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동료 장교들은 왜 그렇게 한국 편을 드느냐,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것 아니냐고 비아냥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군인으로서 옳은 일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며칠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도진 씨도 한국에서 똑같이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서로를 위로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2주 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계약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안나 중령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이 우리 결정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정치적 고려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칭찬해 주었어요. 더 놀라운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김도진 씨가 폴란드 상주기술지원팀장으로 부임한다는 거였어요. 정말인가요? 꿈 같아요. 그때의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바르샤바 공항에서 김도진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감격스러웠어요.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그분의 첫 마디였습니다. 공항에서 서로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서로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2년간의 폴란드 파견 기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김도진 씨는 폴란드어를 배우며 언어 장벽도 허물어갔어요.
김도진 씨가 폴란드 문화에 적응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폴란드 역사책도 읽고 전통 음식도 배우고 했습니다. 심지어 폴카 댄스까지 배우셨거든요. 그런 모습이 정말 대견했어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엔 걱정하셨습니다. 아시아 남자와 결혼해도 괜찮을까? 하지만 김도진 씨를 직접 만나고 완전히 마음을 여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만든 전통 피에로기를 맛보고 감탄하시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인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신 음식 정말 맛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런 만두 비슷한 음식이 있어요.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한국에서도 만들어 보고 싶네요. 김도진 씨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니까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한국에서 김도진 씨 부모님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께서 직접 만든 한복을 입혀주시며 우리 며느리가 됐으니 이제 한국 딸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눈물이 났어요. 저는 군 생활을 정리하고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동료들은 아까운 인재를 잃는다며 아쉬워했지만 제 선택을 존중해줬어요. 드디어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폴란드에서 먼저 전통 혼례를 올리고 한국에서도 가족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했어요. 폴란드 결혼식은 바르샤바의 아름다운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바닥 걸어가는데 김도진 씨가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울컥했습니다. 한국 결혼식은 더욱 특별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올렸는데 정말 꿈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준비해 주신 한복이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두 나라에서 각각 결혼식을 올리니까 정말 의미가 깊었어요. 우리의 사랑이 국경을 초월했다는 걸 모두가 축복해 줬으니까요.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엔 한국 생활이 어려웠지만 김도진 씨와 가족들의 도움으로 금세 적응했어요.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가 되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첫째 아들은 도연이, 둘째 딸은 안나 카롤리나라고 지었습니다. 한국 이름과 폴란드 이름을 함께 가진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에게는 한국어와 폴란드어를 모두 가르치고 있어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매년 폴란드에도 다녀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는 폴란드 군인이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뿌듯해요. 김도진 씨는 지금 K방산 해외사업부 이사로 승진했어요. 폴란드뿐만 아니라 동유럽 전체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국제관계연구소에서 일하며 한국과 폴란드 간 방산 협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우리 사랑이 두 나라 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K방산과 폴란드의 협력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고 다른 분야의 교류도 활발해졌거든요. 가끔 폴란드 친구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우리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기도 해요.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문화를 소개해주는 일이 정말 즐거워요. 방산 무기보다 강한 건 결국 진심이었습니다. 남편 김도진 씨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처음엔 차가운 무기 계약 현장에서 만났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가장 따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다른 두 사람이 만나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예요. K방산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건 함께 전해진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이 저희 가족을 탄생시켰고 지금도 매일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문화 차이로 어려운 일도 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극복해 나가고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됐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군인에서 아내로, 어머니로 살아가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영국 육군에서 15년간 복무하며 조국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살았던 한 여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간첩 혐의를 받으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명예도, 재산도, 심지어 약혼자까지 등을 돌렸죠. 절망에 빠진 그녀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간 곳은 바로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처음엔 간첩으로 오해받으며 또 다른 시련을 겪게 되는데요. 과연 그녀는 어떻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한국의 한 의사와 만나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된 과정은 또 어떨까요? 더 놀라운 건 나중에 영국 정부에서 모든 누명이 벗겨졌으니 돌아오라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그녀가 거절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녀가 영국인을 포기하고 한국인이 되기로 결심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브라운입니다. 영국 육군 공병 소령으로 15년간 복무했죠. 군인으로서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어요. 나토 기밀 유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거죠. 하지만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었거든요. 브라운 소령, 당신은 체포됩니다. 헌병들이 제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동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하루아침에 달라졌습니다. 믿음과 존경이 의심과 경계로 바뀌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게 정치적 거래였습니다. 제 상관이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저를 희생양으로 만든 거였어요. 증거도 제대로 없이 저를 범인으로 몰아간 겁니다. 군사법정에서의 재판 과정은 정말 끔찍했어요. 15년간 충성을 다했던 조국이 저를 버리는 걸 실감했습니다. 결국 명예제대는커녕 불명예제대를 당했고 모든 재산까지 몰수당했죠. 더 충격적인 건 약혼자 마이클의 반응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미안해. 하지만 난 내 커리어를 포기할 수 없어. 3년간 사귀며 결혼 준비까지 하던 사람이 파혼을 통보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걸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특별한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쓴 편지였는데 한국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만약 네가 힘들 때가 오면 한국으로 오너라. 그곳에서 내 할머니가 새로운 시작을 도와줄 거다. 외할머니는 한국전쟁 때 영국군 간호사로 참전했다가 한국인과 결혼해서 잠시 한국에 살았던 분이셨어요. 편지 속에는 강원도 청산마을에 있는 한옥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영국에 있을 이유가 없었던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마지막 남은 돈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한국어는 안녕하세요 정도밖에 몰랐거든요. 어떻게든 강원도 청산마을까지 찾아갔는데 정말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남긴 한옥은 오래되긴 했지만 튼튼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영어로 혼잣말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What should I do now? 이런 식으로 중얼거리는 걸 마을 사람들이 들었나 봐요. 외국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상한 말을 하니까 의심스러웠던 거죠. 더 큰 문제는 제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15년간 군인으로 살다 보니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체조를 하고 무전기로 일기를 녹음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이걸 본 마을 사람들이 완전히 오해를 한 거죠. 저 여자 뭔가 수상해. 새벽마다 이상한 기계 들고 중얼거려. 혹시 간첩 아냐?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직접 찾아와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아가씨, 정체가 뭔가? 한국어가 서툴러서 제대로 설명도 못했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손짓 발짓으로 괜찮다고 표현했는데 오히려 더 의심만 샀어요. 결국 마을 반상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마을회관에 모인 주민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기회가 찾아왔어요. 장마철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마을에 큰 산사태가 난 거예요. 농로가 무너지고 하천이 범람해서 마을이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복구하려면 며칠은 걸릴 텐데. 마을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15년간 군에서 배운 토목과 공병 기술을 써먹을 때가 온 거죠. 먼저 무너진 농로의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배수로를 다시 설치하고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했어요. 마을 창고에서 삽과 곡괭이를 가져와서 혼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멀리서 구경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체계적으로 배수로를 만들고 돌을 쌓아서 제 방을 보강하는 모습을 보더니 하나둘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생각보다 전문적인데. 이장님도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하루 종일 작업한 결과 임시 농로가 만들어졌고 범람했던 하천도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비로소 제가 이 마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고생했어.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걸 막았네.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영국에서는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는데 이곳에서는 제 능력을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을 때 정말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마을의 8살 아이 민수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민수야, 민수야. 아이 엄마가 울부짖는 소리에 저도 급히 달려갔습니다. 민수는 의식을 잃고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뇌출혈 증상이 분명했습니다. 119에 신고했어요? 했는데 산사태 때문에 구급차가 올라올 수 없대요. 상황이 심각했어요. 아이를 병원으로 옮기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군에서 배운 응급구조 훈련이 떠올랐어요. 일단 아이의 기도를 확보하고 머리를 옆으로 돌려서 토사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낮추기 위해 머리를 높게 받쳐주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함부로 건드리면 더 위험해.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며 말렸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15년간 군에서 수많은 응급 상황을 경험했거든요. 아이의 맥박과 호흡을 체크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했습니다. 다행히 30분 정도 지나서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때쯤 구급차도 도착해서 아이를 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경미한 뇌출혈이었는데 초기 응급처치가 완벽해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민수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은인이에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마을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민수 사건 이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한 3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의료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료봉사 왔습니다. 바로 김정우 선생님이었어요. 신경외과 의사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군요. 서울에서 내려와서 산간 지역 의료봉사를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정우 선생님이 민수 사건에 대해 들으셨나 봐요. 그때 응급처치하신 분이 엘리자베스 씨죠? 네, 맞습니다. 정말 훌륭한 처치였어요. 전문 의료진이 해도 그보다 나을 게 없었을 거예요. 처음으로 제 능력을 전문가가 인정해주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정우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서로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우 선생님도 서울에서 병원을 개업했다가 실패하셨대요. 큰 병원들과의 경쟁에서 밀려나면서 빚까지 지게 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도시를 떠나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저도 영국에서 모든 걸 잃고 여기 왔어요. 그러셨군요. 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둘 다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정우 선생님이 마을에 머무는 며칠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복구한 농로를 보여드렸더니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이 정도 기술이면 전문 토목업체 수준인데요? 군에서 배운 거예요. 대단하세요. 이런 기술이 있으시면 마을에 정말 큰 도움이 될 텐데. 함께 마을을 둘러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우 선생님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진료할 때도 정성을 다했어요. 어느 날 저녁 마을 앞 개울가에서 함께 산책을 했는데 정우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자베스 씨,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어떠세요? 새로운 시작이요? 네. 저도 도시에서의 실패를 인정하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마을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정말로 이곳에서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영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연루되었던 NATO 기밀 유출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는 거였습니다. 실제 범인이 잡혔고 제가 완전히 누명을 썼다는 게 확인되었대요.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 공식 사과와 함께 복귀를 제안한다는 거였어요. 브라운 소령님의 명예를 완전히 회복시켜드리겠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어요. 계급도 중령으로 승진시켜드리고 연봉은 기존의 2배로 보장하겠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15년간 쌓아온 경력도 되살릴 수 있고 경제적 안정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몇 달간 생활이 제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거든요. 정우 선생님께 이 소식을 말씀드렸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축하드려요. 정말 좋은 기회네요. 하지만 목소리에 아쉬움이 섞여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이 소식을 들었나 봐요. 민수 어머니가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저희는 선생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가족 같은데? 가족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영국에서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는데 이곳에서는 진짜 가족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며칠간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영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자꾸 한국에 머물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영국 정부의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에 남기로 한 거예요.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건가요? 정우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곳이 제 진짜 고향 같아요. 그리고는 과감하게 한국 귀화 신청을 했습니다. 새로운 이름도 지었어요. 한소영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인이 되기로 한 거죠. 정우 선생님과 함께 마을에 작은 의료센터를 만들었어요. 정우 선생님은 의료를 담당하시고 저는 응급구조와 시설 관리를 맡았습니다. 한소영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한국 이름으로 불리니까 정말 이 나라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의료센터가 생기면서 주변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산간 지역에는 의료시설이 부족했거든요. 저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국 군인 출신이 한국에 귀화해서 의료봉사를 한다는 게 화제가 되었거든요. 모범적인 귀촌 사례라고 보도되면서 다른 외국인들도 한국 시골 지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반겨주는 게 좋았어요. 소영이가 있어서 든든해. 우리 마을 자랑이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정우 선생님이 청혼을 하셨어요. 소영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영국에서 배신당했던 아픔이 완전히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결혼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전통 한옥에서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마을 며느리야. 이장님이 축하 인사를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후 6개월쯤 지나서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39세의 고령 임신이라 걱정이 많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 가족처럼 돌봐주셨어요. 소영이 몸조리 잘해야 해. 병원 갈 때마다 우리가 데려다 줄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영국에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더욱 확신이 들었어요. 제가 내린 선택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조국이라는 건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국은 제가 태어난 나라지만 한국은 제가 진짜 가족을 만난 나라였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남편 정우와 함께 마을 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보람찬 일을 하고 있고 사랑스러운 아이와 함께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제 아이를 마을의 보물처럼 여겨주세요. 가끔 영국에서의 시간을 돌이켜보면 정말 힘들었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디서 진정한 사랑과 가족을 만나느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 모든 걸 찾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어딘가에는 분명 여러분을 진심으로 받아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